자, 정우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입니다. 자, 쓰기는 어떻게 총 1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5개는 객관식이고 5개는 주관식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형별로 한 번씩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 문장 및 주제문을 쓰는 형식이죠. 그 중심 문장이나 주제문을 쓰는 형식이 뭐냐? 또 이렇게 나가면 학생들이 나 이거 또 힘들어지는데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먼저 쓰냐면, 자, 문제에 다음 글의 중심 문장을 보기에 뭐에 따라서 조건에 맞게 따라 써라 이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조건이 3개면은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3가지. 2개면 2개만 하면 된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조건을 먼저 항상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데? 기억의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반려견을 뭐 할 것? 반려견을 기를 만한 자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거를 기를 만한 자격이 있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제로 쓰는데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끝은 뭐뭐 해야 한답니다. 다도 아닙니다. 뭐뭐 해야 한다. 할 것이다도 안 돼. 했었어야 돼. 이런 것도 안 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문 규범을 지켜 한 문장으로 쓰시오. 몇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그러니까 맞춤법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문장이니까. 근데 내가 쓸 때 이거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안 됩니다. 만약에 문장이 여러 개면, 문장을 여러 개로 쓸 것 같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쓸 때 컴마를 찍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뭘 집어넣어서 지시어나 접속어 이런 걸 집어넣어서 반드시 하나의 문장으로 끝을 내야 된다. 저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애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보니까 뭐다? 애완산업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애완산업도 커졌다는 얘기, 성장했다는 얘기죠. 애완박람회, 애견 유치원,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등 그 업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애견 산업이 많아졌다는 뜻이네요. 야, 우리도 못 가는 이 호텔을 개들이, 개팔자가 상팔자죠. 빠트, 그런데 한편에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데 이게 나오는 순간 뭐가 돼야 된다? 역접이죠. 역접의 핵심은 앞쪽일까 뒤쪽일까? 뒤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성장하고 애완 호텔,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서다. 그럼 핵심은 뒤쪽으로 가야 된다. 한편에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의 수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반려동물이 증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도 유기견도 뭐가 되고 있다? 증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다. 됐죠? 자, 봅시다. 유기견은 보호소에서 열흘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한다. 아이고야, 불쌍하네. 사람들이 반려견을 버리는 이유로 꼽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요거 때문에 처음에 인한 사료값의 부족이다. 또 한 잡지사의 조사에 따르면 개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불쾌하고 공격적이다.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면 개가 그럴까? 이상하네. 또 새로 산 카펫과 개의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다. 야, 이건 좀 아무리 그냥 내가 읽고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럼 카펫을 바꿀 때마다 개를 바꿔? 이런 사람은 가구를 바꿀 때마다 남편을 바꿉니다. 가구를 바꾸는데 남편과 어울리지 않아. 그럼 바꾸는 거지. 피곤한 사람들이죠. 그냥 개가 싫어졌다 등의 이유로 반려견을 버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한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는 일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같다. 가족을 부양할 때 요구되는 것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책임감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정성,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유기견이 증가는 바로 사랑과 정성, 책임이었고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지 자신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개가 귀엽다는 이유 때문에 충동적으로 반려견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기견이 증가를 없애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오랫동안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된다. 그럴 때만이 뭐가 된다? 유기견이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아마 아직까지는. 자신이 반려견을 기를 만한 자격, 나왔네. 이 자격이죠. 이 내용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를 만한 자격이 있는 거는 충동적이지 않아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가족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충분히 생각한 후 반려견을 기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자, 뭐 하는 일은 반려견을 우리가 들이는 일은 또는 기르는 일은 아직 안 끝났죠? 컴마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해야 된다? 자신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반려견은 같이 사는 동물들이죠. 반려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사랑, 정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 안 끝났죠. 컴마입니다. 아직 마침표가 안 끝났죠. 가지고 원래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인데 하나의 문장으로만 끝나야 되려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쵸? 그냥 뭐 충동적으로 반려견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족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쓰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과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끝났잖아. 반려견을 들이는 일은 또는 반려견을 기르는 일은 자신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 정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과 정성,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문제 1번 보기에 맞게 써봐라는 충분히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관식 첫 번째 문제는 한번 저희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뒷받침 문장 쓰기라는 파트죠. 자, 뒷받침 문장은 글의 뒷받침 문장을 쓰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여 중심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문장을 고르거나 써야 된다. 뒷받침 문장을 쓰는 것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자체도 보기에서 제시한 소주제문에 대한 무슨 문장? 뒷받침 문장으로. 그렇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나오면 철수는 착하다. 뒷받침해봐요. 철수가 어떤 일을 통해서 착한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찾고 핵심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는 핵심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더라? 답지 1, 2, 3, 4, 5번에서 찾아라. 근거가 아닌 것은 5개 중에 하나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리 핵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뭔지 모르지만 논란이 있나 봐요. 논란이 있어. 도서정가제란 이거 봅시다. 정가제란 정해진 가격대로 책을 팔도록 하되 정해진 구간 내에서 일부 할인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거죠. 그럼 도서 할인율은 뭐가 된다 결국은? 정가제는 정해진 가격대로 책을 팔도록 하되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죠.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일부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뭔가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정해진 구간에서만 해야 돼. 정부가 또 잘라서 정부가 할인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뭐 했죠? 할인율을 일정하게 제한했죠. 그 다음에 책값 형성에 관여하는 이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왔네. 세 가지. 그러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서정가제가 뭐니? 하니까 첫 번째, 정해진 가격이 있어. 마음대로 못 팔아. 그 정해진 가격대로 팔아야 돼. 할인하고 싶으면 그 일정한 구간에서만 법이 정해진 정부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팔아야 돼.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정부가 할인율은 일정하게 정했어. 이게 문제야. 세 번째는 책값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1번, 상품의 가격은 시장 자유 경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자유 경쟁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봐봐. 이런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디를 비판한 걸까요? 봐봐. 이거죠. 정부가 할인율을 일정하게 제한했다. 시장 경제는 뭐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제한하니까 이거는 뭐야? 국가가 정한 거죠. 시장은 국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야경 국가론. 국가는 그냥 나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왜 이 시장 경제까지 와서 네가 하니? 우리가 할게 하는 게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걸 뒤집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부 나서지 마. 이렇게. 2번. 도서 정가제의 실시로 인한 온라인 서점의 큰 할인율 때문에 도서 정가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정가제를 실시한 어디였어? 어디였죠? 아, 이거 2번. 오, 큰일 날 뻔했네. 아우, 깜짝이야. 자, 2번. 이거 잘못 나왔죠? 자, 지웁시다. 어이. 이제 수험생들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죠. 선생님, 왜 2번과 3번이 똑같을까요? 선생님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보는 순간. 왜 나는 2번을 보고 있는데 왜 3번이 나왔지? 이러면서. 자, 2번 봅시다. 도서 정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문화 콘텐츠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게 뭐죠? 뭐 여기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건 어디를 뒤집은 걸까요? 결국은. 자, 바람직하지 않다. 책값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도서 정가제의 실시로 인한 온라인 서점의 큰 할인율 때문에 도서 정가제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 에헤이, 아니죠. 왜냐면 온라인 서점의 큰 할인율 때문에 이건 아니죠. 왜? 이건 누가 한 거죠? 서점이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제한했으니까 서점은 정해진 부분에서만 할인할 수 있지. 큰 할인율은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도서 정가제가 부풀려진다? 아니죠. 정가제란 일부 할인율, 일부 정해진 가격이니까 부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도서 정가제로 인해 제한된 할인율 때문에 제한된 할인율 때문에 뭐가 있죠? 어디 가서 일부 할인율, 제한된 할인율이 있어. 책값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책 구매를 꺼릴 수가 있다. 그렇지. 나는 저 책을 4,00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는 그래. 한 6,000원이면 될 것 같아. 할인은 500원 내에서만 해. 그럼 5,500원이 되는 거지. 할인해도. 그래. 저 옛날에는 말이야 막 70% 할인했던 건데 야 이제는 20%밖에 안 해. 나 못 사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5번. 도서 정가제는 책값을 비교하며 보다 저렴하게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 자, 이거 봅시다. 책값을 비교하면서 보다 저렴하게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거죠.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정해진 가격대로. 아닌데 난 정해진 가격 필요 없는데 이 가격과 이 가격 안 정해진 가격이 있다라면 나는 딱 사이트 가서 뭐 예스24든 아니면 교보문고든 들어가서 가장 싼 책을 사고 싶어. 근데 국가가 정해놓으니까 똑같아. 뭐야? 난 더 이상 싸게 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3번 문제는 이건 좀 지우고 3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 PPT로 이 표를 넣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뭘 했냐면 여기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자료 수집과 활용이죠. 자, 자료 수집과 활용은 뭐가 되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해석하고 먼저. 그렇죠. 그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 그림, 표, 도표 여기에 모든 근거와 힌트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 거기서 자료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운동에 관한 글을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뭐에 대해서? 청소년 운동에 대해서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설문 대상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700명. 그러니까 청소년의 운동이니까 맞겠네. 설문 질문 및 결과 1번.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나요?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그려줬죠. 그려준 다음에 뭐가 되죠? 여기는 얼마나? 2시간 이상 몇 프로? 5%. 별로 안 하네. 그 다음에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은 1시간에서 2시간은 15%. 그 다음에 1시간 미만은 이거 또 볼게요. 1시간
미만은 26%. 이것도 꽤 많네. 그런데 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네요. 54%. 반이 넘어버렸네. 됐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운동하지 않는 이유. 이유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죠? 52%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 다가 52%. 두 번째, 운동에 흥미가 없다. 운동에 흥미가 없다가 몇 퍼센트나? 38%나. 세 번째, 운동하면 좋은 점을 모르겠다. 운동에 좋은 점을 모르겠다. 이게 몇 퍼센트? 10%. 그래서 총 몇 퍼센트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고자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참고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꼭 봐야 됩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체력을 길러줘.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발육 촉진. 세 번째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나 보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 자, 이거와 관계없이 거꾸로 가봅시다. 그럼 청소년들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죠. 그럼 뭐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굉장히 많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발육이 잘 안 되고 체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걸 근거로. 다 근거가 있으니까. 또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냐? 그걸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냐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럼 추론해 봅시다. 추론. 왜 시간이 없을까? 맨날 공부만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흥미가 없어. 그 다음에는. 흥미가 없어. 왜 흥미가 없을까? 이 운동보다는 다른 거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참고 자료를 근거로 이것만 보면 되죠. 운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 이런 거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맞죠? 2번, 성별에 따라 성별을 찾아야 되는데 성별 남자와 여자 구분된 거 없죠. 그럼 이미 틀렸네. 정답 2번이야. 그럼 3번, 4번, 5번은 맞아야 되니까 3, 4, 5는 한번 봅시다. 설문조사 결과 운동하는 학생보다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 운동하는 학생은 몇 프로? 46%. 하지 않는 학생 54%니까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 맞지? 운동이 싫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4번, 청소년이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맞죠? 운동할 시간이 없다가 반 이상이니까 그걸 지적하고 학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 당연하죠. 해결해 줘야 되니까. 5번째,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음을 밝힌다. 있을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38%나 있네.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된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 이 표를 하나씩 따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봐야 되니까 느낌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개요 작성하기. 이것도 좀 지워볼까요? 개요 작성하기는 개요 작성과 관련된 주제는 주어진 개요를 완성하거나 개요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고르거나 개요를 뒷받침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고르는 문제가 많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다음 개요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만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좀 가도록 합시다. 이 두 개를 한번 가만히 봅시다. 물론 여기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봐둬야 될 게 뭐냐. 저런 관계를 잘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분명히. 그러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서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점이 하나, 둘, 세 개라면 해결책도 몇 개가 돼야 된다? 1-, 2-,
3-3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문제점은 4개가 나오고 해결책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 예를 들어서 자, 문제점. 노동인구가 감소했죠. 해결책은 출산율이 상승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산율이 상승하면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증가하니까 해결이 된 거죠. 노인 실업 인구 증가니까 노인 실업 인구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실버 산업을 육성하는 거야. 실버가 노인이죠. 그럼 노인 산업이 육성되면 노인들이 취직을 해야 되죠. 그럼 실업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세 번째, 노인을 위한 복지가 부족하니까 뭐 해주면 될까? 복지를 해서 해주면 되죠. 노인 복지 정책 확충. 이런 식으로 항상 1대1로 대응이 돼야 된다. 반드시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온다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간다라면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조금은 답지에서 몇 가지는 지워나가면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서로는 자, 고령화 사회의 실태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실태. 고령화 뭐죠?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문제와 관계없이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출산율 때문이죠. 모든 근본적인 것은. 근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게 보는 수험생들 많을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일반인도 있을 텐데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분과 한번 잠깐만 대표해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을 대표해서 카메라 감독님 이제 나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혼하실 거예요? 애를 낳으실 거예요? 뭐 지금 찍는 분은 남자입니다. 이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몇 명 나올 생각이에요? 3명? 이제 3명이야. 근데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가 낳을 거 아니니까 막 떠드는 거야 일단은. 근데 3명을 낳았어. 애 어떻게 키울래요? 한 애를 키우는데 보통 3억 5천이 든다 그래. 한 명이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키우는 비용이 한 3억 5천이 된다 그래. 여자들은 좀 더 들고. 그러면 3명이면 한 11억이 들어야 돼. 11억이 더 들어야 돼. 한 12억이 필요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2명? 그래도 한 8억. 그래도 2명?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금전 경제적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8억이라는 게 또는 한 사람당 뭐 3억 2천이든 3억 5천이든 뭐 2억 8천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논리로 끄집어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학원 다니면 우리 애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 옷을 사면 우리 애도 다 사줘야 되고 이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키울 때 문제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제 주변에서도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여자들이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여성들은 뭘 많이 하죠? 직장 생활을 많이 하죠. 맞벌이를 하니까. 이유가 됩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다. 애를 낳아도 어떻게 키울 거냐? 보육시설의 문제죠. 보육시설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애를 낳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는 말이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돈만 막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돈 쓰고 욕먹는 놈들도 있죠. 아니 맛있는 거 사주고 욕먹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라에서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애를 그 직장의 타가소나 위탁 시설에 맡기나 그 직장에. 그러면 여성 동지들이 애를 데리고 직장을 가죠. 그럼 일찍 맡겨놓는 거죠. 그럼 일 열심히 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전화 와서 거기 총무과에 김모 어린이 어머님 지금 어린이가 굉장히 급한데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그걸 회사가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라면 엄마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겠어요. 외국 기업은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막 이제 거품을 물 거는 아닌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100년 후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제도나 모든 제도들이 점점점 지금 후대에 나오는 우리 자손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식들 굉장히 쇠빠지게 일하고 돈만 내는 세대입니다. 완전히. 받지는 잘 못하고. 그죠? 우리 세대부터 그게 깎였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88만 원 세대면서 굉장히 일자리도 없고 이런 세대인데 돈은 못 벌고 내야 될 건 많고 그럼 국가에 뭔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는 녹색 지붕, 파란 지붕에 계신 이 양반들을 말이죠. 가난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우리 원인치로 넘어가서 또 너무 욕을 하면 이제 또 정치적 색깔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이게 토크에서는 그런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젊은 여성 동지들이요 애를 많이 출산하고 물론 이제 남성 동지와 같이 살아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그러면 기억이죠. 그럼 이런 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억이니까 여기만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실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니까 어떤 내용만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어떻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거와 관련됐냐 안 됐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1번. 현재 기억에서는 현재처럼 고령화가 진행됐을 경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2050년이면 지금부터 40년도 안 남은 거죠. 35년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빠르게. 천천히도 아닙니다. 빠르게.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이 37.3이니까 거의 4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10명 중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유엔의 예측을 인용한다. 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 맞죠? 우리 35년만 있으면 인구의 3명에서 4명은 누가 된다? 3.5명 이상이 누가 된다? 노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와, 우리나라 심하게 고령화가 돼버린 거죠. 가능하죠, 이거는. 자, 또 보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노동인구의 감소죠. 그러면 일단 노동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내용인 것만 보면 됩니다. 노동인구가 감소되는데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 문제점이니까. 그러면 니은에서는 젊은 노동력 감소 맞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감소로 인해 산업 생산성이 떨어져. 맞죠? 부정적인 이야기. 국가 경쟁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문제점 맞죠? 분명히. 부정적이면서 문제니까. 맞아. 그 다음에 문제점 또 나온 거야. 노인 실업 증가. 왜? 원래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하는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들이 적어. 근데 노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치열하겠죠.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도 실업이 증가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도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출산율 상승입니다. 해결책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 대책입니다. 대책. 출산율을 상승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디귿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임을 지정하고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이거는 뭐가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된다? 문제점에 해당하는 거죠. 애를 안 낳는 문제점이 이게 대책이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걸 지적하려면 어디에서? 문제점에서 지적해야지. 틀렸네 이미. 여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치열하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 이거 갑자기 뭔 소리야? 출산율 상승하는데 야, 사회 가서 남자랑 열심히 싸워서 이겨. 출산하란 얘기 아니면 전투적으로 해서 성공하란 얘기야. 오히려 성공하란 얘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4번과 5번도 좀 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 실버 산업의 육성이고 노인 복지 정책 확충입니다. 그럼 노인들의 복지가 확충되는 이야기만, 넓어지는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리을에서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그럼 적용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겠다는 거니까 정책 확충 맞죠. 마지막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촉구니까 미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개인과 사회 모두 힘써야 한다. 그렇죠? 개인과 사회 모두 힘써야 된다라는 거. 개인은 뭐 출산율, 그 다음에 사회는 뭐 노인복지 정책 확충해 주는 거, 실버 산업을 육성해 주는 건 사회의 문제이고 출산은 사회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나 오늘은 우리나라 백성 한 15만 명만 낳을까 이런 거 아니죠. 개개인이 낳아야 되니까 얘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힘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파트 중에서는 개요 작성하기까지 한 4가지를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쓰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오늘 한 걸 잘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하는 문제들이구나 대부분. 그 다음에 앞에 문제에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할 때는 커다랗게 본다라면 핵심적인 단어들을 찾고 그 단어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 쓰기 파트의 핵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렇죠? 여러 번 문제를 풀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5번째 조건에 맞는 글쓰기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글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보기에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쓰라고 했죠. 그럼 조건에 맞는 글쓰기니까 말 그대로 조건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조건이 있다라면 이 조건이 몇 가지인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범위로 또는 어떻게 내용을 한정시켜서 쓰라고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것. 앞에서도 우리 바로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지문을 읽기 전에 뭐부터 읽어라? 뒤에 나오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 봐라. 그러면 여기 조건은 뭐가 나와야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필자의 견해. 첫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어문규범을 지켜라. 그러면 앞에 우리 강의와는 좀 다른 것들이 여기에는 뭐가 없다? 한 문장이라는 뭐가 없다. 조건은 없으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 봐라. 알겠죠? 자, 그러면 핵심을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뭐가 된다?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처음에 여기 보면 과학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뭐한다?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들이 뭔데? 과학 발전이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람들. 이들은 핵무기의 개발로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고, 뭐 때문에? 이런 근거는 핵무기로 살상이 가능해지고 대량. 그 다음에 또 뭐 온실가스의 배출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등 과학기술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후 나타난 폐단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삶이 삭막해진 데에 대한 책임을 과학기술에게 돌린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은 무엇? 과학 기술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빠트 분명히 얘기했지만 역접이란 게 나온다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역접이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서로 뭐가 돼야 된다?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앞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뒤쪽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랑은 상반된 내용이다. 그러면 과학 기술이란 것은, 또 과학 발전이란 것은, 하지만 앞쪽은 부정적이었다라면 하지만 뒤쪽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은 뒤쪽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잠깐 앞 돌려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긍정이 돼야 된다, 부정이 돼야 된다. 부정이 되면 안 된다. 한번 봅시다. 과학기술은, 역시 과학기술이 나왔네요. 과학기술은 우리 추측하건대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된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혜택을 인간에게 안겨줬다. 맞네. 뭘 주더라? 우리를 혜택을 주더라. 얘들은 불행을 주는데 과학기술은 사실은 혜택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맞죠. 우리는 냉난방 시설의 발달로 사계절 모두 쾌적한 온도에서 지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쾌적해졌다. 사계절 쾌적해지고 있다. 또 교통의 발달로 빠른 시간 내에 장거리들을 갈 수 있고, 교통의 발달로 빠르게 갈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는 뭐한다? 소통도 가능하다.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준 과학기술은 이게 뭔데? 결국은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인간은, 그쵸? 과학기술은 과연 인간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준 주범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질문은 심심해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만을 질문합니다. 그럼 여기 핵심이 뭔데? 과연 그러면 과학기술이 나쁜 거야? 불행한 거야? 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텐데, 이게 글쓴이의 무엇이 된다? 주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이용된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노벨이 광부들의 안전을 위해 개발했다는 것이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잘 봅시다. 그러면 과학기술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과학기술은 원래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죠. 그런데 불행한 이유는 뭐가 되나?
과학기술은 좋은 건데 이것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핵무기를 한 사람들, 가스를 분출하게 만든 사람들,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글쓴이 주장은 결국 뭐죠? 과학은, 과학기술은, 그죠? 필자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딱 넘어가서 과학기술에 대한 필자의 견해니까 과학기술은 문제가 아니다. 또는 뭐 과학기술은 뭐가 된다? 우리에게 뭘 줬다? 혜택을 준다. 하지만 뭐가 된다라면 과학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문제가 결국 뭐죠? 핵무기를 만들거나 잘못해서 규제가 잘 안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문제가 문제인 거지. 과학기술 자체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는 기술이다. 그러니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이 글쓴이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도 한번 끝내보고 이제 6번째.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 문제. 자, 고쳐쓰기는 결국 뭐죠? 어법, 어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있다. 또 주제문과 소수제문이 잘못 연결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문장이 삭제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위치가 잘못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맥에서 앞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또 문맥과 문맥 사이의 관계, 단락과 단락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보기에서 논지 전개 일관성. 자, 일관성이란 게 뭐냐면 일관성이란 건 결국 뭐죠? 내가 철수 이야기를 했다면 계속 일관되게 누구 이야기를 해줘야 돼? 철수 이야기만 해주는 게 일관성이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오늘 중국집 와서 뭐 먹을래? 짜장. 맞아. 짜장은 있잖아. 역시 북경만점이 맛있어. 뭔 소리야? 야, 짜장은 남경만점이지. 뭔 소리니? 짜장은 동경만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야, 우리 짜장도 좋지만 짬뽕 먹어요, 짬뽕? 이러면 뭐가 사라진 거야? 일관성이 사라진 거죠. 왜? 짜장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놈이 뭔 얘기하고 있죠? 짬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은근히 그냥 이게 짜장면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짜장 얘기를 했으니까 짜장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 거. 짬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소음이란 것은 어쨌든 소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네. 소음이란 것은 소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런데 소음은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볼 건가 봐요.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소음이 있으니 바로 백색 소음이다. 소음 중에 백색 소음은 백색 소음은 뭐가 된다? 이로운 소음이다. 이로운 것이래. 소음이다. 이게 나왔네. 백색 소음은 이제 무슨 얘기죠? 백색 소음이죠. 백색 소음 얘기했으니까 백색 소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백색 소음은 주파수가 일정하고 반드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신경을 뭐하지 않는, 거스르지 않는 이로운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백색 소음은 주파수가 일정하고 특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거슬리지 않다? 귀에 거슬리지 않다. 그러니까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거, 익숙한 느낌을 주는 소음이다. 그거 신경 거슬리지 않는 거 맞죠? 문제가 없어. 빗소리, 시냇물 소리, 이것도 무슨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소리,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빗소리, 시냇물 소리, 폭포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진공소리, 진공청소기 소리, 드라이어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도 이 무슨 소리에? 백색 소음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소음이야? 백색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진공청소기, 드라이,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저는요 거슬려 이러면 안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백색 소음은 여기도 역시 백색 소음, 계속 백색 소음 맞죠? 왜? 백색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백색 소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어이구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신경을 거스리지는 않고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볼 만하다. 그거 긍정적인 거잖아. 이로운 소음이잖아요. 그쵸?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 외에 봐봐.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 외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거는 백색 소음이 맞지만 백색 소음 외니까 앞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백색 소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얘기할 거다. 산책과 운동을 하거나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리을은 백색 소음 얘기가 아니죠. 백색 소음 말고 다른 얘기 할게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백색 소음에서 뭐 운동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답은 4번. 5번. 신생아가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와 유사한 백색 소음은 이것도 무슨 소음? 백색 소음은 신생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다 백색 소음인데 리을만 뭐다? 백색 소음이 아니라 백색 소음 외에 다른 소리, 다른 방법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 정답은 4번. 그거 이거 일관성은 다 짜장면 먹겠다는데 얘만 난 짬짜면 먹고 있는 거죠. 일관성이 없잖아. 됐죠? 자,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7번 이외에 어휘 및 읽기 영역 주관식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관식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십자말 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느냐. 가로 세로가 있죠. 분명히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거기 힌트는 있죠. 자 여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려보자 한번. 간만에 선생님도 한번 요거 한번 재밌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1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번 4번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그 다음에 여기가 6번 7번 이렇게 돼 있고 9번이 돼 있고 8번이 돼 있네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있고 낭이라고 써져 있고 장이라고 써져 있고 다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반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지 말고 내가 아는 것부터 칸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지식적인 문제를 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낭부터. 그러면 1번은 가로니까 낭으로 시작해야 돼요. 낭으로. 그러면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버릇. 뭐랄까요? 뭘까요? 야 낭으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들 같이. 낭비? 땡! 낭비 더 있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또 이렇게 쳐줘야지. 그래야 더 어디까지 들어갈지를 또 아니까 또 이제 헛소리들을 하니까 완전히 막아서야 됩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지워야 되니?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죠. 자, 큰일 났어. 세 글자네? 뭘까요? 자, 이런 거야. 낭비는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세로로 가야지. 세로. 2번을 보니까 외따로 뚝 떨어지는 궁핍한 방. 뭐죠? 궁핍한 방. 뭐라고 그러죠? 아니. 2번.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상간 뭐라고 해? 벽지란 말 들어봤죠? 벽지. 그러면 벽 이거 맞아버렸어. 야. 그러면 지장인가 봐. 4번은 뭔데? 일하는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지장. 그러면 장다 뭐가 나와야지 이제. 5번 보니까 무 배추 따위의 꽃줄기. 장다? 몰라. 큰일 났어. 8번. 대기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 뭐라 그러죠? 지상에 얼어붙은 거. 서리. 그렇지. 서리. 그러면 장다리. 배추꽃다리 장다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제 8번 이렇게 넘어가야 돼. 8번을 보니까 첩이 낳은 자식 자라고 써봅시다. 한번 맞나? 이거 모르겠어. 자라고 써보고 서자는 알겠는데 서자. 그럼 9번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루는 말
몹시 모르겠어. 그럼 반으로 가볼까? 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7번을 보니까 팔꿈치 위나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짧은 소매 반. 여기까지 온 거. 그래 반팔. 그러면 9번 다시 가니까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 팔. 저건 지 자식하고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애라 이런. 그렇지. 팔불출 이러죠. 그럼 팔불자가 아니네. 그럼 서자가 아니라 서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남았어. 아직 안 끝났어. 1번. 기쁜 기별이나 소식 낭. 당연히 모르죠. 3번 갑시다. 빨리 갑시다. 3번. 어디로 가? 율로? 가로?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몰라요. 그러면 또 3번. 큰일 났어. 이거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럼 여기 3번으로 가야 돼. 사건이나 소동 따위를 일으킨 근원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힌트 줄게. 진, 원, 지. 그럼 이게 뭘까? 진 뭘까? 3번.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는 거. 진. 그렇지. 그럼 낭보, 소식을 알리는 거. 야, 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는 우리 십자발 풀이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야. 내가 이 지문 하나를 하고 나는 너만 딱 맞추고 나는 시간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러면 돼안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서자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서자가 아니라 뭘로 나다? 서출 이런 거. 장다리를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서리를 알기 때문에 장다리. 몰라도 맞아야 되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는 뭐라기보다는 이제 토크리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건 게임에 가까운 거예요. 게임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또 다음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와 구조를 모두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랍니다. 짧은 글. 지으면 되죠, 뭐. 문제는 짧은 글을 지으라고 할 때 어떻게 뭘 지어야 되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 단어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특별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저 단어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완벽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글이 만들어지냐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자, 시작이 반, 주저, 성공.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기는 시작이 반이니 주저하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뭐가? 성공이 저절로 따라온다. 봐봐.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어가 눈의 가시, 질투심, 재능이에요. 눈의 가시. 이건 그냥 우리 만들기 나름이에요. 답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눈의 가시, 질투, 재능. 근데 문제는 순서대로 꼭 쓰라는 법은 없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는 지금 선생님이 재능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투심을 느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저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 선생님은 나의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야.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생을 대표해서, 수험생을 대표해서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어요. 지금 이걸 찍어 드려야 되는데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또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럴 수는 있죠. 남녀간의 문제에서 질투심이 가장 많이 나오죠. 내 친구는 뭐가 된다? 굉장히 잘생긴 친구였다. 잘생긴 친구고 여자를 사귀는 재능도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항상 질투심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내 여자친구를 가로챈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를 볼 때 그는 나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친구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방법 없습니다. 자꾸 놓고 말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읽기 영역의 주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우리 다음 글을 읽고 기업의 직원 SNS 감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두 문장으로 쓰시오. 찬성 혹은 5월입니다. 5월. 반대 의견을 두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찬성도 써야 되고 반대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삶에서 SNS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SNS가 있어요. 찬성과 반대니까 장점 또는 긍정적인 면과 단점, 어떤 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삶에서 SNS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써놓고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만의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기록하기보다는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생활을 노출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서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공유한다. 그럼 뭔데? SNS라는 걸 통해서 뭐 한다?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또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또 봅시다. 그런데 최근 SNS 때문에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SNS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미국에서는 SNS에 자사의 신제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남기거나 뭐 때문에? 새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다? 부정적 의견을 남겼다. 그래서 뭐가 됐다? 쫓겨났다. 또 직장 상사를 비방하거나 비방해서 쫓겨나거나 그 다음에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표시한 사람. 그러면 자신이 취향이 맞는 사람을 선택했어. 이 사람을 선택했거나 또는 영국에서는 SNS에 자기 일에 대한 불만, 자신이 일에 대한 불만을 했다고 쫓겨나고, 호주에서는 병가를 낸 직장인이 아프지 않는 것을 SNS를 통해 밝혀 징계를 받은 이다. 그러면 이건 뭔데? 개인의 사생활 밝혀짐. 자, 이와 같은 기업 직원 SNS 감시 과연 바람직한가?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뭘 찾아내야 된다?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찬성하는 입장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신제품에 부정적인 의견을 했다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이 된다? 매출이 감소된다.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런 직원들의 SNS를 감시하면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감소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죠. 그렇죠? 또는 뭐 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견이 어떤 거면 계획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본다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 선거의 선택? 이건 좀 그렇고 직장 상사의 비방? 이러면은 또 뭐가 있어? 찬성하는 이유는 회사는 조직 문화이다. 조직 문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해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 그러면 SNS 감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와 개인 중에 우리는 사적인 영역은 침범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죠? 왜냐면 전체와 부분 중에 우리 개인의 의사는 뭐 할 수 있다? 늘 평등할 수 있다. 누구와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고 내가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계속 막아선다라면 뭐가 된다? 우리의 자유는 억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SNS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반대한다. 라는 의견들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핵심 모의고사를 한 30분 내외로 풀어볼 건데, 물론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죠. 미리 얘기했지만 1교시와 2교시에서는 나름대로 풀어봤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그 교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서 안 했던 것, 그죠? 이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 그것들을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까지 푸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이 좀 압축해서 15강제라는 것을 좀 압축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핵심 엑기스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성적 도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강제, 마지막 강제에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